자, 제가 준비한 토픽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개인화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아마존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을 잠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개인화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 부분을 다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초개인화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나와서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지금 트렌드한 정의들은 보통 정의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 미묘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들은 실시간, 멀티 채널, 컨텍스트, AI, 머신러닝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 캠퍼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 또는 한국 영화 매니아를 위한 추천 목록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고객 프로파일을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이 취미가 어떤 것이구나, 또는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영화를 봤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의 어떤 영화적 취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초개인화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이커머스 쇼핑몰에서 내가 어떤 상품들을 검색하고 어떤 행동들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또는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선호하는 영화가 하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내가 주말에 보고 싶은 영화가 주중에 보고 싶은 영화랑 주말에 보고 싶은 영화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개인이 애기 아빠라는 페르소나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내 취미 생활을 하는 페르소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지를 해서 그렇게 다변화되는 컨텍스트를 확인하고 그걸 기반으로 개인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마존은 이런 개인화에 대한 고민을 사실 20여 년 전부터 해왔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제품을 산 사람, 이 책을 산 사람이 다른 책을 어떤 걸 샀다라는 서비스는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화에 대한 기술들을 20여 년간 계속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존 비즈니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했던 것이 다양한 이커머스 제품들을 판매하는 커머스 플랫폼이 됐고요. 그리고 영화랑 음악 이런 것들도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채널 또한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게끔 다양해졌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일단 해결을 하는 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비스 라인에 따라서 하나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서비스 라인에 따라서 지금 아마 아마존 얘기를 할 때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비스 라인뿐 아니라 서비스 안에서의 기능 단위까지 그걸 개발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조직들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독자적인 아키텍처랑 독자적인 기술들로 계속 매번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을 받아서 모니터링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 라인 안에서도 한 가지 알고리즘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추천 알고리즘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AI 딥러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믹스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쇼핑몰을 예를 든다고 하면 메인 화면에서 나오는 추천 아이템이랑 장바구니에서 나오는 추천 아이템, 제품 디테일에서 나오는 추천 아이템 이런 것들이 다를 것입니다. 그것들마다 사용하는 알고리즘들이 다 다르게 되죠. 알고리즘들을 유형을 나눠보면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룰 기반 추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랑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같은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반의 보다 강력하고 이제 고성능의 알고리즘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데이터는 더 많이 필요한 대신에 보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가 없을 때에는 사실 어떤 비즈니스 규칙 기반으로 추천 알고리즘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이렇게 장바구니 분석 이런 것들, 맥주를 사면 기저귀를 산다, 이런 것들, 기저귀를 사면 맥주를 사는 거군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룰 기반 추천에 속하고요. 저런 것들은 데이터가 작아도 잘 동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용자 인터랙션 데이터가 더 추가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알고리즘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이 되고 나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오른쪽 아래에 아주 중요한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가 증가할수록 지금 중간에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빨간색 선으로 가운데에 이제 세츄레이션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전통적인 알고리즘에 비해서 딥러닝을 썼을 때 데이터가 많으면 기존의 성능을 브레이크스루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꾸로 딥러닝이라 할지라도 데이터가 작으면 기존의 알고리즘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일단 어떤 원리로 구현되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여기 요소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알고리즘입니다. 20년 전에 개발되어서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고요. 구현 원리는 이렇습니다. A라는 사용자가 헤드폰과 이어폰 그리고 신발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용자가 헤드폰과 이어폰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떤 제품이 유사한지를 추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반복해서 동일한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것들이 어떤 유사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C라는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그 유사한 제품을 추천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현재도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것인가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제품 간의 인터랙션 데이터가 존재하면 이런 알고리즘을 구현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팩토라이제이션 머신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리그레션이 뭔지를 잠깐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집값을 예측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평수, 세대수, 방개수, 지역, 뭐 학교가 얼마나 가까운지, 전철역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집값이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을 때 어떤 기존에 보지 못했던 데이터에 새로운 방 크기, 새로운 뭐 지역 이런 걸로 데이터가 왔을 때 저희는 저 집값을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저걸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죠.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 리그레션이라는 방법이고,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1차 함수 그림이 있는데 x축의 값이 어떤 집의 사이즈다. 그리고 집의 사이즈가 크면 집값이 올라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 추세선을 그리면 그 집값이 얼마인지를 예측하는데 반영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델들이 집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어떤 뭐 아파트의 브랜드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하면 축이 하나가 더 늘어나죠. 그래서 뭐 지금 화면에는 일단 2차원 평면까지만 얘기를 해뒀는데 저게 변수가 하나 추가될 때마다 수학적으로 어떤 디멘션이 하나 추가되는 효과를 가지고 디멘션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수학적으로는 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팩토라이제이션 머신 그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뭐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데이터가 사용자의 정보, 그리고 영화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사용자와 영화의 인터랙션 정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평점입니다. 저 평점이라는 것이 어떤 영화에 대한 새로운 사용자의 선호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값을 예측하는 문제로 바꿉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다른 복잡한 공식으로 뭐 연산을 단순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 원리는 리그레션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 알고리즘은 데이터가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인터랙션 정보뿐 아니라 사용자의 프로파일, 영화의 프로파일 같은 것들도 지금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영화의 주연 배우가 누구냐, 릴리즈 데이트가 언제냐, 사용자가 성별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추천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가 사실은 빅데이터에서 개인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초개인화에서는 개인의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컨텍스트가 예를 들면 구두를 검색하고 있다가 시계를 검색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센싱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딥러닝 기술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기 그물망처럼 되어 있는 저 신경망 네트워크가 저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상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컨텍스트를 이제 실시간 이벤트를 데이터 수집하는 걸로 해서 이 사람이 다음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의 관심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 모델을 다시 실제 추천을 하는 다른 신경망 모델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저렇게 되면 신경망 모델이 두 개가 되죠. 이런 모델을 하이어라키칼 RLN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신경망이 두 개가 있어서 하이어라키칼 RLN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을 통해서 보다 복잡한 사용자의 행동들을 예측하고 그걸 기반으로 추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이 데이터 기반 그 비즈니스 트렌드라서 일단 추천 알고리즘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제품의 선호도랑 다음 액션을 예측하는 것 말고도 초기 안내를 위해서는 다른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또한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가 됩니다. 저걸 수집하는 기술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비해서 오프라인은 또 다른 기술로 데이터를 센싱을 해야 되겠죠. 매장에 방문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체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저런 것들도 다 수집하는 기술들이 필요해지고, 또한 사용자랑 인터랙션을 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해집니다. 뭐 앞서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그 미국이라는 거대한 지역을 당일 배송권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어떤 아이템이 먼저 팔릴지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컨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구매 전 제품 경험을 하는, 저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가구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증강현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가구 내 방에 이 가구가 배치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될지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이런 액션들로 점차 세밀한 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AWS는 지금 앞서 보신 뭐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추천 기술이나 예측 기술, 그리고 뭐 물류센터에 있는 키바와 같은 기술들, 그다음에 에코라고 되어 있는 음성 인식이나 언어 처리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저희 카테고리 기준으로 19종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즈라는 서비스는 일단 데이터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고요. 일단 저 서비스를 구현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이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선택을 하고, 데이터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네, 데모는 시간 관계상 스킵하도록 하고요. 절차는 데이터를 먼저 업로드를 하고, 두 번째 SDK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 부분은 그 실시간으로 클릭 스트림 같은 것들을 넣는 기능입니다. 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다음 액션이 어떻게 될 건지,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의 크리에이트 솔루션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이 그걸 실제 API로까지 노출시키는 작업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서비스 구현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이 그 처음부터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구현을 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아까 보셨던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HRNN과 같은 알고리즘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심스 같은 알고리즘이 이제 콜래보레이티브 필터링을 쓰는 겁니다. 그런 알고리즘들을 선택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 같은 플랫폼에 있는 그 워크로드를 오케스트레이션하는 툴 같은 것들을 써서 뭐 모델을 계속 재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선후행 관계를 잡거나, 또는 마케팅 도구들이 있어서 마케팅 도구에서 개인화된 메일을 보내려고 할 때 컨텐츠를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인테그레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또는 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알고리즘을 직접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을 위한 그런 도구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초개인화가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한다. 그리고 개인화 알고리즘이 뭐 세 가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저 알고리즘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데이터다.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수집하고 가공하고 잘 활용하는가가 초개인화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키포인트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